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약 20년 전 한 이름 모를 섬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었고, 언젠가 마귀굴 혹은 마구굴이라 불리는 그런 존재에 대해 기록을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저는 지체되어선 영영 쓰지 못하리라 생각에 이 글을 써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쯤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민한 10대였던 전 방학을 맞아 바다를 보러 가자는 아버님의 말씀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3살 어린 삼촌과 함께 셋이서 2박 3일간 섬으로 남자들만의 여행을 가자며 아는 선장님이 계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여행 당일 저희 3명은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항구에 도착한 후 아버지의 지인이라는 선장님의 배를 빌려 타고 잘 알려지지 않아 사람이 적다는 어떤 섬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은 배를 탔었던 것 같으며 멀미를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 이름 모를 섬의 첫 인상은 무엇인가 이질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부두조차 없었고 섬의 지형상 부두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지형에 배를 잠깐 정박시킨 후 간신히 내렸습니다. 그 선장님 말씀으론 이 섬엔 현재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만 농사를 짓고 살며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 살고 있는 사람이 5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배를 정박시켰던 곳에서 조금 걸어가자 이상하게 높은 돌담들이 보였습니다. 제주도의 어깨 높이만한 돌담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건장한 성인 남성을 가릴 만한 높이의 돌담이었습니다. 돌담이 쌓여있던 길을 조금 더 걷자 평범한 시골의 집들이 보이고 이내 이질적인 기운 또한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선장님은 절대 해가 저물고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며 신신당부하셨고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바람이 돌담을 지나는 소리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해가 저물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혹시나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이 바람이 돌담을 지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래, 그럼 재밌게 놀라고. 호기심이 많던 저는 의아했지만 그 후 선장님의 집에 다다르기까지 짐을 풀고 돌담 바깥쪽 모래사장에 셋이서 갔던 것까지는 정말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래사장에는 저와 아버지, 삼촌, 셋 외에도 다른 집 친척이라며 휴가를 온 남자 둘이 있었습니다. 금세 친해진 저희 5은 넓은 모래사장을 전세는 것처럼 헤엄치고 준비해온 음식을 꺼내 먹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가자 술을 드시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나머지 넷을 모으곤 이제 각자 숙소로 돌아가자 밤이 되면 춥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바다는 거센 바람과 동시에 저희가 처음 자리 잡았던 위치까지 파도가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각자 숙소로 돌아가자. 밤이 되면 또 바닷바람도 추워요. 파도도 치면 엄청나게 춥다고. 자자, 얼른 정리하고 돌아들 갑시다.
그리고 이상한 쇳소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지자 부랴부랴 짐을 챙기던 저는 원래 저희 일행이 아니었던 2명의 남자들이 자기들은 조금 더 있다 가겠다며 아버지와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 끝내 고집을 꺾지 못했던 것인지 아버지와 저, 삼촌만 다시 돌담 쪽으로 향했습니다. 돌담길을 걷는 내내 저러다 큰일 난다며 혀를 차시던 아버지와 정 그러면 자기가 가보겠다던 삼촌, 피곤함에 아무 생각이 없었던 전 그래도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저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볼까요? 뭐 걱정이 되시면 제가 한번 다시 가볼게요. 비명을 듣기 전까지는요. 비명을 듣자마자 발걸음을 멈춘 저희 3명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삼촌은 자기가 가보겠다며 아버지와 저는 마을로 계속 가라고 그렇게 말하곤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도록 삼촌의 모습도 나머지 2명의 모습도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저쪽으로 한번 갔다 올 테니까 2분은 먼저 숙소로 가 계세요. 제가 빨리 갔다 올게요. 예? 아시겠죠? 걱정된 전 아버지께 삼촌을 찾으러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재촉했지만 아버지는 묵묵보답이셨고 선장님의 아내 되시는 분과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다른 방으로 보내셨습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분노, 객기가 어우러져 있던 당시에 저는 몰래 방에서 나와 둘의 대화를 엿들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마귀굴이라는 존재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선장님의 아내분은 마귀굴에 홀린 것이다. 그러니 내일 날 밟고 찾아보러 가자. 지금은 마귀굴이 돌아다닌다. 뭐 그런 식의 말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아버지도 마귀굴의 존재에 대해 이미 선장님께 들었던 것인지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2 사람이 삼촌을 찾으러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자 화가 난 나머지 몰래 집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불빛이 없어 완전히 어두웠던 돌담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으로 향했던 것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돌담길에 접어든 전 그제야 갯길을 넘어선 두려움에 온갖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도 들렸지만 눈치채지 못했던 소리, 뱀이 내는 소리와 천식 환자의 쇳소리가 섞인 듯한 소리가 돌담 너머로 들려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람 소리려니 했던 전 계속해서 돌담길을 나아갔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것과 상관없이 파도가 철썩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들리는 별개의 소리라는 것과 또한 거기에 돌담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까지 더해졌다는 것을 말이죠. 두려움에 얼어붙은 전 그 순간 오싹한 느낌과 함께 돌담길 저편에서 검은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헐레벌떡 선장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전 그 마귀굴이 내는 소리를 밤새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뜬 눈으로 덜덜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바람은 약해졌고 파도도 부드러워졌으며 기괴한 소리도
더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선장님의 아내분 셋이서 모래사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삼촌이나 나머지 두 사람의 발자국조차 없었습니다. 선장님의 아내분은 한숨을 내쉬며 마귀굴이 잡아갔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선장님의 아내분 말씀에 의하면 이 섬에는 옛날부터 마귀굴 혹은 마구굴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해치는 존재로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어두운 바다에서 올라오며 돌담 너머를 배회해야 한다는 것과 돌담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마을 전체에 있는 것도 다 마귀굴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모래사장을 뒤졌던 저와 아버진 다시 선장님의 집에 돌아왔고 선장님이 오시기까지 남은 날들을 집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선장님이 다시 섬에 오시고 삼촌과 그 두 명에 대해 말하자 일단은 고음군으로 다시 돌아가서 실종 신고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일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삼촌의 실종 신고 이후 경찰과 같이 그 선장님을 찾으러 갔을 땐 선장님이 배를 그만 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섬의 이름도 위치도 모르던 저희는 영영 그 섬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알려진 섬들을 몇 군데 방문해 보았으나 높은 돌담이 보이는 곳은 한 곳도 없었고 더 알아낸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는 경찰의 말을 끝으로 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삼촌은 실종 신고 이후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끔찍한 경험의 전부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유품에서 삼촌과 찍은 사진을 못 찾았더라면 이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나름의 조사를 해왔으나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끔 그 기괴한 소리와 돌담길을 헤매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던 것이었을까요? 제가 10대였을 당시에 이미 나이 지긋하신 노인분들이 사시던 그 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세상에서 마귀굴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 더 두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험을 한 다음날 주었던 것들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전부 다음날 돌담길에서 주웠던 것들이며 손톱은 악취가 심해 씻어서 보관했습니다. 더 길었던 손톱도 있지만 이사를 하게 되면서 다른 상자 하나를 분실하는 바람에 남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아직도 저 많은 손톱들이 왜 돌담길에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4년 전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인천공항에서 지상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체크인 카운터에서 올라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으로
국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외국에 연고가 전혀 없었고 해외 지사라도 제 개인 번호론 연락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척을 하더군요. 신영아! 오빠야! 네? 누구시죠? 뭐야? 신영이, 너 설마 내 목소리 못 알아듣는 거야? 아,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와, 신영이 정말 실망이다. 오빠 목소리도 못 알아듣고.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외국엔 연고가 없어서요. 아, 미안. 오빠 얼마 전에 미국에 왔어. 아,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통화하기가 좀. 아, 그래? 아, 미안해. 그럼 좀 이따 다시 전화 걸게. 알았지? 저는 여대 졸업에 주변에 남자도 거의 없었기에 정말 누군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서 브리핑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브리핑을 마친 후 체크인 카운터에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와 다른 국제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냉큼 받았죠. 여보세요? 신영아, 오빠야. 이제 기억나? 아, 정말 죄송하지만 전혀 모르겠어요. 아, 어떡하지? 정말 기억이 안 나? 신영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요새도 공항에서 일하니? 도저히 누군지 몰랐지만 제 직장까지 알길래 아는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아, 네. 지금도 공항이에요. 아, 그래? 오빠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너 의상 전공이라 패션업계 사람이 주려고 했지. 그때까지도 누군지 몰랐지만 제 전공까지 말하자 의심이 완전히 풀리더라고요. 단순히 제가 기억을 못할 뿐 지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저도 공항에 일에 지쳐가고 있던 터라 남자를 소개해준다는 말에 솔깃하기도 했죠.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 정말요? 누구요? 아는 형인데. 빅토리아 시크릿을 한국에 정식 런칭할 거래. 근데 한국말을 못해서 네가 도와주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사람도 괜찮고. 그 순간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오빠였는데 진혁 오빠였죠. 혹시 진혁 오빠? 그래, 임마. 이제 생각난 거야? 웬일이야. 오빠 잘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미국에? 갑자기 오게 됐어. 돈 벌려고. 오빠, 근데 만화가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도 그 일하는 거야? 아니, 이제 그거 때려쳤어. 아, 그랬구나. 그럼 그 형 만나볼래? 오늘 괜찮아? 아, 저 근데 오늘 늦게 끝나서 밤 비행기 띄우고 나면 11시예요. 그래? 그럼 그때 만나면 되겠네. 그 형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양재로 올래? 내가 양재로 가라고 얘기해 놓을게. 네? 저 서울 가면 새벽 1시라 될 텐데요? 아, 너무 늦는데? 혹시 다른 날은 안 돼요? 그 형 내일 새벽 비행기로 홍콩 다시 가서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 저 오늘은 좀 너무 늦어서요. 안 돼. 오늘밖에 기회가 없어. 그런데 계속 통화를 하다 보니 뭔가 진혁 오빠의 목소리가 아닌 듯한 겁니다. 들을수록 확신이 생겼죠. 저 지금 체크인 시작해서요. 나중에 퇴근하고 연락드릴게요. 몇 시 퇴근이지? 아마 밤 11시쯤?
그래. 그럼 이따 다시 연락할게. 그래. 알겠어.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제 폰에 저장돼 있던 진혁 오빠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그냥 서울에서 걸리는 그런 평범한 소리더라고요. 진혁 오빠, 신영아. 웬일이야? 잘 지냈어? 오빠 어디에요? 나 집이지. 왜? 미국이에요? 뭔 미국이야. 웬 미국 타령하고 그래. 우리 집이지. 왜? 저는 자초지종 설명을 했고 역시 그 국제전환 진혁 오빠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보이스피싱 같다고 절대 양지로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또 전화 오면 녹음하고 번호도 적어놓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폰이라 통화 중 녹음이 안 됐기에 다시 남자에게 전화가 올 때까지 녹음 어플을 깔고 준비했습니다. 대체 누구일지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하필 그날 지연이 심하게 되면서 자정이 넘어서 비행기가 뜨게 됐습니다. 그래도 밤 11시가 되니 국제전화로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당황하는 바람에 녹음기를 들지 못하고 전화를 받아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신영아. 퇴근했어? 아니요, 아직 사무실이에요. 근데 오빠 정말 진혁 오빠 맞아요? 목소리가 아무리 들어도 아닌 것 같아서요. 너 정말 아직도 내가 진혁인 줄 알았어? 진짜 실망이다. 아직도 나를 기억 못해? 그럼 대체 누구지? 정말 죄송한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 퇴근은? 이제 퇴근하는 거야? 아니요. 오늘 비행기가 지연돼서 공항에서 자야 돼요. 뭐? 그럼 어떡해. 너 온다고 다 세팅해놨는데.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짜. 진짜 뭐다? 진짜 지연된 거 맞아? 진짜예요. 지금 공항 홈페이지 가서 서브주행공 운항 정보 확인해보시면 떠요. 죄송해요. 근데 가도 너무 늦기도 하고 무엇보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더더욱 못 갈 것 같아. 알았어, 이 씨발년아. 전화 끊고 마지막으로 그 한마디에 오금이 찌려서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대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생각해보니 제가 당시 투잡으로 항공사를 다니면서 영어 과외를 하려고 과외 사이트에 선생님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제 학력과 현재 직장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전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제 주소와 사진이 공개되어 있어 그날부터 공항 리무진을 타고 퇴근할 때마다 정류장까지 엄마가 마중 나와주셨습니다. 그날로 과외 사이트는 탈퇴했고요. 친구가 말하길 아마 그날 양재로 나갔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 모르는 전화는 그냥 안 받습니다. 여러분도 웬만해선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세요. 뭔가 미심쩍다 싶으면 2번 생각 않고 바로 끊으시는 게 상책입니다. 씨발. 하나 건질 수 있었는데. 야, 너 돈 빌려간 놈들 중에 제일 골치 아픈 부류가 뭔 줄 알아?
마치 노그를 연상시키는 후덕한 인생의 대법지 사장이 눈앞에 있는 청년에게 말했다. 많이 빌려간 놈? 아니, 그건 문제가 안 되지. 받을 돈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환영할 일이야. 안 갚는 놈? 그것도 마찬가지야. 애들 시켜서 어떻게든 갚게 만들면 되니까. 사장은 긴장한 채 앉아있는 청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마쳤다. 제일 골치 아픈 건 너 같은 놈들이지. 푼돈 빌려가 놓고 갚을 능력도 없는 놈. 애들 움직이기엔 받을 돈이 적어서 수지타산이 안 맞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엔 또 아깝단 말이지. 그 말에 청년은 다급하게 말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제발. 내 앞에서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일 것 같아. 그 중에 제대로 약속 지킨 놈은 또 몇이나 있겠어. 돈 문제에서 믿음을 얻고 싶으면 돈으로 증명해야지. 안 그래? 사장은 앞에 있는 서류체를 들여다보곤 말을 이었다. 가만히 있어보자. 원금 200만 원에 이자가 870만 원. 나같이 돈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이 정도는 푼돈이야. 그렇지만 이런 푼돈을 잘 관리해야 이 바닥에서 오래 굴러먹지. 그렇다고 이런 일에 애들을 쓰면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제법 큰 돈을 빌려놓고는 도망친 놈이 있어. 오늘 막 잡혀온 참이야. 우리 애들이 지금 바빠서 이놈이랑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가 이 번거로운 일을 좀 대신해줘야겠어. 그놈한테 돈만 받아내면 니놈 빚은 내 다 면제해주지. 어때? 면제라는 말에 청년의 얼굴에 기대감이 떠올랐다. 하지만 제가 무슨 수로 받아내요? 에? 저는 다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청년의 말에 사장은 말없이 청년을 지하실로 데려갔다. 마치 감옥처럼 두꺼운 철문이 달린 방이 여러 곳이 있는 지하실엔 비비린내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가득했다. 이 바닥은 말이야 돈이 전부야. 법이니 인륜이니 이런 것들은 다 돈 아래에 있는 것들이지.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장은 청년을 방 한 곳으로 들여보냈다. 그 방 한가운데는 한 남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엔 각종 공구와 날붙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여기서만큼은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얘기지. 뭘 해야 할지 이제 알겠어? 네가 할 일은 저놈이 돈 뱉어낼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야. 받아낸 건 우리 애들이 알아서 할 테니 넌 그냥 정성스럽게 괴롭혀주기만 하면 돼.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말이지. 청년은 의자에 묶인 채 떨고 있는 남자와 도구들을 번갈아 보았다. 난 돈만 받으면 돼. 네가 무슨 짓을 하던 이곳에선 아무 문제 안 생기니까 죽이지는 마.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받아치울 만한 부분은 안 상하게 조심하고. 그 말을 끝으로 철문이 닫혔다. 청년은 주저하며 묶여있는 남자 쪽으로 다가갔다. 입이 막혀 있어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눈은 가려져 있지 않았다. 남자의 공포와 두려움에 찬 눈을 마주본 순간 청년은 발걸음을 멈추곤 한숨을 쉬었다. 눈을 보니 기분이 정말 이상했다. 잠시 고민하던 청년은
그대로 돌아서서 철문으로 향했다.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는 빌고 빌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돈을 마련해? 1,000만 원을? 무슨 수로 마련해 내가. 정리는 작게 혼잣말을 하며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정신 차려. 그렇게 쉽게 구할 돈이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지. 고작 200만 원도 못 갚아서 이렇게 불려놓은 주제에 무슨 수로 돈을 갚아. 정년은 자신이 성실하게 일해서 꾸준하게 돈을 갚아나갈 인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노가다라도 해서 돈을 마련한다 해도 곧장 술집이나 도박으로 다 날려버릴 게 뻔했다. 정년은 다시 돌아서서 테이블에 있는 망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정년이 나가려 하자 안심했던 남자는 그 모습에 다시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그래, 여기선 무슨 짓이든 해도 되니까. 청년은 망치를 치켜 올리곤 남자의 눈을 내려다보았다. 아까와는 같은 이상한 기분은 들지 않았다. 뭐라고 열심히 소리치며 발버둥치는 남자의 팔을 향해 청년은 망치를 휘둘렀다. 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휘두른 것은 아니었지만 고통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남자는 비명을 내지르며 더욱 격하게 발버둥쳤다. 이 한 번의 휘두름으로 청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머뭇거림이 완벽하게 사라진 듯했다. 청년은 다시 망치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남자의 몸 이곳저곳을 닥치는 대로 두들겨 때리기 시작했다. 팔, 어깨, 다리, 발.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청년의 마음속엔 이상한 만족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스트레스가 다 풀려나가는 듯한 짜릿한 쾌감. 한참을 두들겨 대던 청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망치를 내려놓았다. 남자의 온몸은 새파랗게 피멍이 들어있었고 한두 군데는 부러진 듯했다. 청년은 만족감을 느끼곤 테이블에서 길고 날카로운 바늘을 하나 집어들었다. 제법 큰 돈을 빌렸다면서. 들어보니 딱히 갚을 능력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갚아? 그렇게 말하곤 의자 손잡이에 단단히 묶인 남자의 손에서 엄지손가락 하나를 붙잡았다. 하여간 있는 놈들이 더해. 그치? 누구는 돈 1,000만 원에 중내 사내 하는데 그 큰 돈을 그냥 꿀꺽하려 했단 말이지? 남자는 격하게 반항했지만 청년을 뿌리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손톱 밑에 가시 박혀본 적 있어? 그렇게 말한 청년은 그대로 바늘을 남자의 손톱 밑에 강하게 박아넣었다.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바늘이 남자의 손톱 밑에 깊숙이 박혔다. 청년은 웃으며 다시 테이블로 들어가 바늘 몇 개를 집어들었다. 아직 19개나 남았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 끝나면 칼질이라도 해볼 생각이니까 기대하고.
좋다. 청년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사장이 철문 열어준 것은 그로부터 5시간이 지난 후였다. 의자에 묶인 남자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는지 엉망이 된 상태로 몸을 움찔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청년은 스탬플러로 그런 남자의 귀를 집어대고 있었다. 하고 있는 짓을 보니 적성에 맞는 것 같구만. 가끔 너 같은 놈들이 있지. 적당한 때가 되면 곧바로 악마같이 변하는 놈들. 솔직히 말하면 난 그런 놈들이 그다지 싫지가 않아. 쓸모가 많거든.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이 녀석들을 따라 이제부턴 우리 애들이 알아서 할 테니. 방 안으로 덩치 좋은 사내 둘이 들어왔다. 그리곤 청년을 안내했다. 방을 나선 청년이 사내들에게 물었다. 혹시 저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제가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답이 아닌 주먹질이었다. 청년이 쓰러지자 사내 둘은 거칠게 청년을 일으켜 세우고 옆방으로 들어가 그를 의자에 묶었다. 그리곤 청년의 입에 재갈을 물린 후 발버둥 치는 청년을 두고 방을 나갔다. 청년은 영문도 모른 채 거의 한나절 동안 방 안에 묶여 있었다. 다음 날이 되고 나서야 사장이 철문을 열고 들어왔다. 우선 일이 잘 처리되었다고 얘기해줘야겠구만. 니놈 덕분에 받을 돈은 정말 잘 받아냈어. 물론 약속대로 니놈 빚은 없는 셈 쳐주지. 빚이 사라졌다는 말에 청년은 안도했지만 자신이 묶여있는 이유에 대해선 여전히 알지 못했다.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사장이 말을 이었다. 맞아. 네가 여기 묶여있는 이유가 궁금하겠지. 간단해. 어제 돈 받아내면서 그놈이랑도 거래를 했거든. 얼마를 지불하건 간에 죽여버리고 싶은 녀석이 있을 테니까 말이야. 철문 안으로 온몸에 붕대를 감은 남자가 들어왔다. 어제 옆방에 묶여있던 청년에게 온갖 고문을 당하던 그 남자였다. 어제도 말했지만 이 바닥은 돈이 전부야. 돈만 있으면 사람 목숨 하나 사는 건 일도 아니지. 이 남자는 네 목숨을 샀어. 물론 네가 죽으면 그 몸뚱아린 우리 몫이지만. 사장은 그렇게 말하며 남자만을 남겨둔 채 밖으로 나가 철문을 닫았다. 참, 김씨, 팔아치울 만한 거 상하지 않게 조심해. 에? 사장이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자 남자는 절뚝거리며 청년에게 다가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고통만이 담겨있던 눈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은 오로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는 망치를 집어 높게 들어 올리고는 청년 앞에 섰다. 청년은 빚을 면제받은 줄 알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 빚은 사라지지 않고 전혀 다른 형태로 청년에게 돌아온 것이었다. 청년의 절망 어린 눈빛에도 남자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망치를 휘둘렀다.
어느 여름날의 이야기다. 그날은 이전부터 가려고 마음먹었던 근처 신사를 찾았다. 나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거나 이상한 걸 보는 걸 취미로 삼고 있다. 대략적으로 오컬트가 취미이다. 이날 역시 지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따라 신사를 찾은 터였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 신사엔 대량의 인형이 안치되어 있다고 했다. 흔히 말하는 인형 신사라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리 유명한 신사가 아니라서 TV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근처라곤 해도 차로 1시간 반 거리이다. 도중 산길로 들어서 덜컹덜컹 흔들리는 차 안에서 혼자 목적지를 생각하며 나아갔다. 신사에 도착해 차를 멈추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상당히 긴 계단이었다. 평소 운동 부족 때문에 숨이 차올랐지만 가쁜 숨을 내쉬면서도 기묘한 고향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높긴 높다. 계단이 길면 길수록 더 큰 즐거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계단으로 가려진 경치가 드러나고 마침내 신사가 모습을 나타냈다. 훌륭한 기둥문을 지나 눈앞에 건물이 나타난 순간 귓가에 이상한 귀울림이 울려 퍼졌다. 이런 기분은 난생 처음이었다.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영감 같은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감각은 진짜로 겁에 질린과 동시에 반대로 의욕이 솟아오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무슨 의욕인진 알 수가 없지만 재빨리 경내를 둘러보았다. 훌륭한 신사다. 상당히 넓고 구조도 깔끔하다. 하지만 역시나 거기엔 흔히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 있었다. 우와, 인형. 저기도 인형. 뭐야? 뭔 인형이? 와, 인형 신사다 이거지. 와, 마룻바닥에까지 인형이 있네? 근데 좀 소름 돋네. 신사에 다 안치하지 못한 인형들은 마룻바닥에까지 깔려 있었다. 수많은 눈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째려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그만큼 압권이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광경에 한동안 바라보고 싶었지만 그럴 틈은 없었다. 정면에 큰 건물, 아마 본전이겠지. 거기서 하카마를 입은 사람이 당황한 모습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곤 홀로 근처 건물을 향해 달려갔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경건하지 못한 일이지만 내심 잘 됐다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인형이 안치되어 있는 남자가 뛰쳐나온 본전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자 본전에선 또 사람이 2명이 후다닥 튀어나왔다. 그중 한 사람을 잡아 무슨 일인지 물었다. 저 실례합니다. 저 무슨 일이... 바쁘니까 나중에 부탁합니다. 남자는 그렇게만 말하고 또 후다닥 인형들을 향해 사라져갔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석연치 않은 얼굴로 잠시 서 있자니 이번엔 본전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제대로 된 옷을 갖춰 입은 신주 같은 사람이 나왔다. 인형을 치료하러 왔습니까? 나는 아니요. 그냥 참배하러 왔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신주 같은 사람은 그러면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게. 안 좋은 말은 하지 않을 테니. 오늘은 날이 좋지 않아서 일단
다음에 다시 오시게나. 라고 조용히 나에게 말했다. 무슨 일 있습니까? 과감하게 물어봤지만 신주는 관련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본전으로 돌아갔다. 여기저기 이삿날처럼 소란스러운데 왠지 나만 있어선 안 될 곳에 덩그렇게 놓여진 기분이었다. 어차피 인형이 도망갈 일도 없으리라 여기선 신주가 말하는 대로 돌아갔다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 싶어 돌아설 때였다. 웅성대며 아까 3사람에 더해 2사람이 더 나왔다. 관처럼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기묘한 일행은 본전 뒤로 사라졌다. 곧이어 신주도 나와 똑같이 본전 뒤로 향했다. 문득 정신을 차리니 나 역시 자연스레 본전으로 발걸음을 올리고 있었다. 경고에 대한 공포심보다 호기심이 더 컸던 탓이었다. 여기까지 오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본전 옆길을 나아간다. 길은 나무가 무성해 어슴푸레하고 이끼가 끼어 있었다. 조금 나아가니 전방이 탁 트인 광장 같은 곳이 나왔다. 신주와 그 일행은 분주히 캠프파이어 장작 같은 걸 네모나게 쌓고 있었다. 한가운데에는 아까 그 관 같은 상자가 가장 튼튼해 보이는 나무 토막이 위에 놓여 있었다. 난 신주와 시선이 마주쳤다. 혼이 날까 겁이 났지만 딱히 신경도 쓰이지 않는 듯 작업에 계속 임하고 있었다. 왠지 허락을 받은 느낌이 들어 나는 나무 그늘을 벗삼아 광장으로 향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기대와 불안에 안절부절 못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시야에 사람이 비쳤다. 신주도 하카마를 입은 이도 아니었다. 보통의 할아버지였다. 내 오른쪽 20m 정도 위치에 서서 나처럼 신주와 그 일행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지금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인형 굽기라네. 할아버지는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다. 지금부터 인형을 구워 공양하는 게야. 인형 굽기 말이에요? 따라오길 잘했다 싶었다. 재밌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듯 했다. 하지만 왜 이런 시기에? 나는 틀림없이 이런 건 연말에나 하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여름날일 뿐 특별한 날도 아니었다. 그럼 할아버지는 자주 보러 오세요? 할아버지에게 여쭈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이런 시기에 하는 것도 드물고 이렇게 큰 인형을 굽는 것도 처음이라네. 잠깐 뜸들이고 할아버지는 입을 열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라네. 한 발 더 내딛어 보기로 했다. 특별하다니 뭐가 말이에요? 내 질문에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표정이 흐려졌다. 잘못 물어봤나 싶었지만 할아버진 잠시 생각한 뒤 입을 열었다. 하하, 뭐 자네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겠네만 그런 이야기라면 당연히 대환영이다. 실은 말이야, 저기 있는 저 인형 원래 본전 옆에 있는 창고에 음중이 보관돼 있던 것이라네. 하지만 오늘 이른 아침에 사흘 만에 신주가 창고를 들여다봤는데 글쎄 그 인형이 사라졌다지 뭔가. 신주랑 신사 사람들이 총 출동해서 해가 중천이 뜰 무렵에야 겨우 찾았다네. 근데 말이야, 자네 이 인형이 어디 있었을 것 같나? 어디에 있었는데요? 어디?
땅? 나무 위? 아니면 글쎄요, 모르겠네요. 밝아질 때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 그것도 그렇게 그 인형은 누가 올려둔 건지 본전 지붕 위에 있었으니 말일세. 신사 사람들도 다들 경악했다는구만. 어떻게 인형이라고는 해도 마네킹 크기 아닌가. 그런데 성인 남성 크기의 마네킹을 이 높은 본전 지붕까지 올려놓는다는 게 그 어디 쉬운 일인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장난치고는 손도 많이 갈 뿐더러 저런 데에 올려놔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어찌됐든 그걸 내리러 올라갔다네. 그런데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마네킹을 들었던 남자가 그만 미끄러져서 마네킹이랑 함께 떨어졌다지 뭔가. 그 친구 다리가 부러져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다네. 그런데 계속해서 인형이 물었어. 인형이 물었다고. 라고 소리를 치더구만. 아무래도 위험하다 싶어 이 신주가 직접 나선 걸세. 와, 할아버지, 이야기의 사정을 꽤 잘하시네요. 갑자기 믿기는 좀 그런 이야기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살짝 심술을 부려봤다. 나는 매일 아침 여기를 산책하고 있거든. 그래서 마네킹을 내릴 때부터 계속 지켜봤다네. 과연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있는 사이 준비는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이제 막 불을 붙이려는 듯했다. 신주가 갑작스레 구령을 붙인다. 거기에 맞춰 하카마를 입은 남자들도 일제히 주문 같은 걸 외우며 불을 들고 상자를 둘러쌌다. 잘 보면 상자는 철사 같은 것으로 칭칭 감겨 있었다. 첫 번째 남자가 상자 내기퉁이에 있는 장작에 불을 붙인다.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곧이어 활활 타기 시작한다. 뒤를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끝내는 상자를 제외한 모든 장작에 불이 붙어 격렬한 불기둥이 피어오른다. 50m는 좁게 떨어져 있는 날개까지 그 열기가 전해질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신주가 한가운데 있는 장책에 송진불을 던지듯 불을 대었다. 장작에는 나뭇잎이 끼어 있어 흰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한가운데 상자 주변엔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나는 무심코 코를 막았다. 어느새인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짐승 냄새 같은 역한 냄새가 주변에 자욱했다. 신주와 그 일행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 같았다. 그 순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이 광장의 정적을 찢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상자가 덜컹덜컹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심한 이야기지만 솔직히 나는 놀라 기겁할 것 같았다. 도망칠까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다. 완전히 오금이 저린 듯했다. 상자는 쾅쾅 안에서 소리를 내며 불길에 휩싸인다. 혹시 사람이 들어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처참한 광경이었다.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상자는 덜컹덜컹 흔들리고 신주와 그 일행들은 소리를 높인다. 이윽고 비명은 말이 되었다. 여기서 날 꺼내줘. 돌려줘. 말하고 있다. 설마 사람인가? 아니, 그럴 리 없었다. 애시당초에 저런 상황에서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처음엔 돌려줘 인 줄 알았지만 천천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돌려와. 나를 하늘와에게 있는 곳에 돌려라. 상자는
여전히 덜컹덜컹 흔들리며 안에서는 쾅쾅 소리가 났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인형이다. 인형이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말하고는 신주는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이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 넌 사람이니까 돌려보내라고. 상자는 더욱 흔들려 불에 탄 구석 뚜껑이 내려앉았다. 아니, 거기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고 해야 할까? 거기서 새까맣게 탄 손이 나와 미친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불이 약해졌다. 나는 혹시 불이 꺼지는 게 아닐까 싶어 덜컥 겁이 났다. 신주는 뒤를 돌아보더니 놓여있던 통을 들고 왔다. 통 안엔 물 같은 액체가 있었지만 곧바로 술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짐승 냄새 사이로 술 냄새가 감돌고 있었으니까. 신주는 술통을 들고 불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아무리 알코올이라지만 물이 잔뜩 섞인 술이다. 타오르기까지 어려울 뿐더러 저렇게 끼얹으면 불이 꺼져버릴 텐데.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다르게 술을 끼얹어 불은 놀랍도록 타올랐다. 아이와 아들을 만나게 해라. 돌려보내라. 나를 돌려보내.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인형이다. 너는 너에게로 돌아간다. 너는 너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신주는 품에서 손거울을 꺼내 상자로 던져 넣었다. 그리고 아카마를 입은 남자들이 장작을 가운데로 넘어뜨리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신주는 통을 들고 남은 술을 모두 상자에 퍼부었다. 불길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맹렬하게 타올라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는 큰 소리를 지르는 것도 상자가 흔들리는 일도 없었다. 정신을 차리니 나는 땀투성이었다. 신주와 그 일행은 불이 잦아들 때까지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스스로도 부정하고 싶었다. 나는 확실히 어제까지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일상에서 그저 한 걸음 내딛었을 뿐인데, 그것뿐인데 세상은 그 색을 달리하고 있었다. 그 후 신주가 내게 다가왔다. 나는 딱히 몸가짐을 정돈하는 것도 없이 신주의 이야기를 들었다. 일단 불제를 드려줄 테니 따라 들어오시게. 나는 신주를 따라 본전에 들어갔다. 할아버진 신주 앞에서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무래도 구면인 듯했다. 본전에서 나와 할아버지는 간단하게 불제를 받았다. 그 후 망연자실이라고 해야 할까? 정신이 빠져있는 상태였던 나에게 신주는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인형 말일세. 오랫동안 사람으로 살아왔다네. 그 마네킹을 가져온 할머니가 말하길 자기 딸이 소중히 간직했던 것이라더군. 딸과 손자는 사고로 죽어버렸는데 그 마네킹만은 상처가 없었다는 게야. 할머니는 유품이지만 기분이 나빠 우리 신사에 맡긴 것이고, 사고를 당했을 때도 차에 싣고 있을 정도였으니 분명 상당히 소중히 다뤄왔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었다. 자네 말이야. 이 너무 감정을 이입하면 점차 사람은 그 인형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만다네. 그 다음 들은 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말이야, 그건 인형도 마찬가지야. 너무 소중하게 대해버리면 스스로가 사람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게지. 왜냐하면 그들도 살아있으니까 말이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듯 매미가 울기 시작했다. 어느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이슨? 안 돼. 죽이지 마, 안 돼. 하지 마. 안 돼. 나는 비명을 질렀고 7살의 제이슨은 돌을 내리쳐서 내 고양이 빌리를 영원히 잠들게 만들었다. 오빠가 이런 일을 한 건 처음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새로운 애완동물을 사줄 때마다 제이슨은 며칠 안에 죽여버리곤 했다. 제이슨이 내 강아지 머피와 새 폴리를 죽여버린 이후론 아버진 나에게 새 애완동물을 사주지 않게 되었다. 오빠는 내가 애완동물과 놀고 있는 걸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 아버지는 당연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아버진 1970년대 이래로 어린 시절의 동물학대가 성장 후의 비행, 폭력, 범죄, 그 행동에 대한 조기 경보라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이슨은 상담사에게 여러 번 보내줬었다. 아버지에게는 지켜야 할 평판이 있었고 폴리가 죽은 이후론 어떤 애완동물도 사주지 않았다. 어째서인지 그렇게 하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그로부터 몇 년인가의 시간이 흘렀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기억 속에 묻혀갔다. 하지만 또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무 화가 치밀어서 어떻게 할지 몰랐다고. 내 오빠 제이슨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제이슨이 집에 걸어갔을 때 그의 아내는 침대에 요가 강사와 함께 누워 있었다. 오빠가 그날 전화로 말해주었기 때문에 이미 아는 내용이었다. 이 비극적인 일이 있고 한 달 뒤 그의 아내는 의문스럽게 실종되었다. 돌연 모습을 감춘 것이다. 모든 정황이 제이슨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람들은 아내가 한 짓을 알고 있었다. 경찰도 불륜 사실을 알았다. 모두들 오빠가 사랑을 배신한 연인에게 죽음으로 응징했다고 확신했다. 게다가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지상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나간 것만 같았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오빠? 오빠, 그 여자 어디 있어? 나는 내 앞에 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오빠에게 물었다. 옷장에서 총을 꺼냈어. 그년놈들한테 조준했어. 그래서 그 여자를 쐈어? 내가 물었다. 오빠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난 제이슨을 정말 사랑했다. 그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오빠였다. 만일 내 연인이 바람을 피웠다면 나는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겠다. 결코 알 수 없겠지. 난 제이슨이 아니었다. 제이슨! 오빠가 죽였어? 당연히 아니지. 하지만 죽이고 싶었어. 어떻게 하면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진정해. 이거 마셔. 난 제이슨에게 스카치 한 잔을 따라 주었다. 그는 단숨에 들이키고 나를 슬프고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죽일 수가 없었어. 믿을 수가 없었어. 쏴버리려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 이제 그녀는 없어져 버렸고 세상 천지가 내가 그랬다고 생각해. 무슨 인생이 이래? 어? 제이슨은 울면서 말했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눈이 이윽고 나를 쳐다보았지만 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 추운 겨울밤 오빠를 위로하려고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제이슨은 나에게 여자의 실종과 관련해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에? 미쳐가는 거야? 내가 되물었다. 상당한 양의 알코올과 슬픔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그냥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나한테 맹세해. 제이슨이 말했다. 맹세할게. 이 잔인한 세상에선 마음을 아프게 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재판도 없고 따라서 형벌도 없다. 그저 내가 얼마나 아프고 충격받았던지 이겨내길 바란다. 나는 오빠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안다. 그녀를 죽였다고 해도 이해한다. 하지만 오빠는 내게 자기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제이슨이 아니었고 만일 내가 그의 입장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절대 전 아니에요.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린 첫날 오빠는 그렇게 말했다. 증거를 잡아내려고 집안 곳곳을 샅샅이 수색한 다음에도 제이슨의 대답은 바뀌지 않았다. 경찰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진짜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은 신경도 안 써요. 누군가 그녀의 행방에 대해 묻는다면 제이슨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경찰은 몇 달 뒤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중단해야만 했다. 제이슨은 결과적으로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4년이 걸렸지만 그는 마침내 다음 발걸음을 뗐다. 나는 결혼식 청첩장을 받고 그 사실을 알았다. 오빠는 내일 2번째 결혼식을 올린다. 이제는 상황이 괜찮아진 것 같다. 그 여자를 떨쳐내기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난 오빠가 이겨내 주어서 행복하다. 사람들은 아직도 오빠가 그 여자의 실종에 관해 결백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다. 사람들은 한 가지를 믿기 시작하면 무슨 말을 해도 설득당하지 않는다. 아직도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겠지. 제이슨은 항상 순수함을 유지했고 다른 모두와는 달리 나는 그를 믿었다. 나는 그를 믿었다. 나는 그가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는다면 기꺼이 죽이려 할 것조차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순 없잖아. 그 여자는 내 오빠를 속였다. 내 오빠를 배신했고 나는 다른 사람이 또다시 그런 아픔을 겪도록 두고 볼 순 없었다. 제이슨은 너무 어려서 그 여자를 지금이라도 죽여 고통을 끝내주려고 하겠지. 하지만 나는 제이슨이 아니다. 난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나는 망치를 손에 들고 제이슨의 행복한 결혼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녀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들어서는 우는 소리를 내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 예전엔 자기를 풀어달라고 빌었지만 몇 년이 지나자 부질없는 희망은 버린 모양이었다. 이제 나를 볼 때마다 그녀는 자유를 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저 한 가지만을 빈다. 제이슨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해달라고 빌고 있다. 하지만 난 제이슨이 아니다. 무슨 짓이야? 이리 내놔. 9살의 제이슨이 폴리, 내 애완동물 새를 뺏어가며 말했다. 폴리는 날개가 찢기고 부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숨이 붙어 있었다. 고통을 끝내줘야겠다.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제이슨이 물었다. 아빠한테 말할 거야? 아니, 대신 다신 이러지 않겠다고 약속해. 대체 왜 불쌍한 동물들을 이렇게 고문하는 거야? 어?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다.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한 짓이라고 할 거야.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맹세해. 맹세할게, 오빠. 저는 20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겪은 사건을 제보하려 합니다. 제가 입학하기 전 그때부터 해질녘만 되면 학교 3층에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의 귀신이 나타난다는 무서운 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귀신을 봤다는 학생들도 많았고 심지어 선생님들 중에서도 본 사람이 있었죠. 제가 그 귀신을 본 것은 고2 때. 그때가 한창 무더위가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방과 후 자율학습으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는데 대충 다 끝내고 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책 한 권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 맞다. 아침에 빌려줬었지. 그날 오전에 저랑 반이 달랐던 친구가 교과서 없다고 저의 책을 빌려갔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이 시간엔 3층 올라가기 싫은데. 한창 3층에서 무언가를 봤다는 흉흉한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거세게 몰아치던 시기라 솔직히 말해 혼자 가기는 좀 무서웠습니다. 야, 나 3층 갈 건데 같이 가자. 줄 왔냐? 에휴. 알았어. 야,
나머지들 다 같이 가자. 어? 함께 끝까지 남아있던 친구 3명과 함께 그 친구네 방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적과 어둠만이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복도의 불은 다 꺼져 있고 사람도 없더군요. 야, 그냥 내일 아침에 찾으면 안 돼? 아, 이왕 올라왔으니까 찾아서 가자, 어? 사실 제기야 나중에 찾아도 되지만 정말 소문으로만 듣던 3층 귀신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불이 꺼진 복도를 쭉 걸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맨 끝에 있는 교실에 도착했죠. 자물쇠가 교실 문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문이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열쇠가 문 앞에 떨어져 있더군요. 열쇠가 떨어져 있잖아. 누가 잠그던 중에 떨어뜨린 건가? 저는 친구 서랍 안에 든 교과서를 꺼냈고 바로 문을 잠그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여기에 뒀는데? 제가 분명히 교탁위에 올려놓았는데 자물쇠만 있고 열쇠는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야, 너네 지금 장난치냐? 빨리 열쇠 내놔. 빨리! 그런데 정말 가져간 게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오싹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도 소름 돋아했죠. 야, 그냥 빨리 가자. 빨리 내려가자. 그래, 빨리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가려고 했는데 문득 3층 교무실에 임시로 잠가둘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스스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교무실로 갔습니다. 교무실은 반대쪽 복도 끝에 있었죠. 한쪽은 창문, 한쪽은 교실인 일자형 복도를 홀로 쭉 걸어갔습니다. 열쇠를 챙겨서 나가려고 했는데 아까 느꼈던 그 쎄한 기분이 또 드는 겁니다. 무심코 책상 위에 올려진 거울을 봤는데 교무실 문 밖에 제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너무 놀라면 몸이 굳어지면서 아무런 소리도 지를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저는 미친 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정말 목이 갈라질 정도로 말이죠. 복도에서 기다리던 3명의 친구들과 저는 누가 뭔지를 알 것도 없이 뛰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교실로 뛰어내려갔고 가방을 들고 바로 학교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른 반 애들한테 귀신을 봤다고 이야기했지만 다들 믿지 않았죠. 그런데 전날 사라졌던 그 열쇠가 3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친구들이 장난을 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3층은 너무 고요해서 복도에 인기척이 있었으면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늦은 시간에 3층에 가지 않습니다. 방과 후에 쓸데없이 학교에 늦게까지 남지도 않았고 일찍 귀가하기 시작했죠. 아마 같이 있던 친구들도 직접 귀신을 본 건 아니라서 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너무 두려운 마음에 헛것을 본 거겠죠? 제가 본 게 진짜 귀신은 아니었길. 흠냥이님의 사연입니다. 이건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겪었던 실화입니다. 우리 엄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주말에 오시고 나는 군대에 있고 동생은 운동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주로 큰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맨날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술을 드시다가 그만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어머니께서 술을 과다 섭취해서 쓸개가 알코올을 해독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결국 새벽에 병원에 가서 급하게 쓸개 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난리가 났었고 나도 급하게 군대에서 그 소식을 아버지에게 듣고 급하게 휴가를 쓸 정도로 저는 걱정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렇게 부랴부랴 엄마를 향해 병원에 갔었는데 어머니는 걱정한 것과는 달리 어? 아들, 뭐하러 왔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휴가 아껴 쓴다더니 어떡해. 엄마가 괜히 미안하네. 라는 말과 함께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나를 봤습니다. 나는 늘 그렇게 대충 넘어가려는 엄마를 보며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엄마는 늘 그렇게 자기 몸은 생각 안 해? 아들이 군대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 진짜 엄마 괜찮은 거지?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라며 울먹이며 말했다. 그렇게 엄마랑 나는 잠시 정적이 있었다. 그렇게 나는 오늘은 엄마 옆에서 자야겠다는 생각에 난 엄마랑 오랜 대화를 나눴다. 옛날 이야기, 내가 어렸을 때 이야기, 나중에 가족끼리 놀러 가자는 이야기. 엄마가 그렇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한편으론 좋았지만 난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곁에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좀 마음이 복잡했다. 그렇게 늦은 밤 아빠가 오고 이어 둘째 동생이 왔다. 엄마는 내가 왔을 때처럼 똑같이 아빠와 동생에게 말을 해주었고 우리 가족은 엄마가 태어날 때까지 번갈아가며 병원에 있기로 했다. 비록 나는 4박 5일 나온 휴가라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다시 부대로 복귀를 했고 그렇게 동생이랑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엄마 옆을 지켰다고 했다. 그런데 아빠가 엄마랑 같이 있기로 한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아빠는 그날 야근이어서 늦게 올 수밖에 없었고 밤늦게 11시 정도가 돼서 병원에 찾아왔다. 그렇게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 엄마가 있는 층에 도착해서
그때 내렸을 땐 아빠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급하게 간호사들, 의사들이 엄마가 있는 호실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었다. 아빠는 제발. 아니야. 아닐 거라고 해. 제발. 전 절대 안 돼. 안 돼, 여보. 여보. 안 돼. 아빠는 제발 엄마만이 아니길 기도하며 그렇게 엄마가 있는 호실로 들어갔다고 했다. 그렇게 의사들은 엄마가 누워있는 침대에 둘러싸여 엄마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아빠는 그냥 멍하니, 그저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고 했다. 아빠가 말하길 의사들은 정신 차리라며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아빠는 무슨 일인지 몰라 호실 앞에서 그저 멍하니 울먹이며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의사들은 안정이 되었는지 거친 숨을 되새기고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이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어난 것이었다고 했다. 엄마가 쓴 호실은 6인실. 엄마 옆에서 누워있던 사람이 화장실을 갔다가 엄마를 봤는데 발작을 하듯 몸을 부르르 떨며 발버둥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을 보고 그분이 급하게 호출을 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골든타임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렇게 하루가 지나 정신을 차렸고 아빠는 엄마가 깰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엄마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아빠를 꼭 끌어안았고 무서웠다면서 울기만 했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길 꿈인지 가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할머니가 계속해서 같이 가. 같이 가자. 왜 이러세요? 같이 가자니까. 같이 가. 이년 내가 널 데려갈 것이다. 같이 가자. 혼자는 못 간다. 이러면서 목을 졸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처럼 너무 숨이 못 쉴 정도로 힘들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아버지와 1시간가량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하길 사실은 지금 누워있는 자리가 3일 전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신 자리예요. 그 할머니가 어찌나 외로워하시던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혼자는 외로워. 절대 못 가. 입버릇처럼 말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 얘기 나와서 그런데 꿈에서 할머니가 나와서 같이 가자 그랬다면서요. 그거 그 할머니가 데리고 가려고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어째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라는 말을 전해 듣고 엄마와 아빠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의사를 찾아 다른 층, 다른 호실, 전에 있던 호실층과 전혀 연관이 없을 정도로 그 호실과 멀리 방을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다행히 태어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고 엄마는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무서웠던 것보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 생각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흠냥이님, 이번 사연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족분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 좋은 추억 만들면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섭자가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자세한 지명은 밝힐 수 없지만
저희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 대학생인 저는 20년 가까이 동네에서 살아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동네엔 무엇인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 길목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로등이 적은 곳이었는데 소문의 길목은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한밤중엔 어른들도 지나가길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길목에는 지하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양말 공장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처음 길목을 알았을 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기에 폐가인가 싶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기계 소리와 판소리가 작게 새어나고 있었고 밤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났던 것으로 보아 밤늦게까지 공장이 가동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옆 동네로 이사간 후 소문의 길목에 있던 공장에서 화재가 났었다고 합니다. 재빨리 불을 진압하여 불이 번지는 건 막을 수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지하였던지라 10대 명의 직원들과 직원들의 아이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조용한 동네다 보니 그런 큰 사건으론 며칠 동안을 화재 이야기로 옆 동네까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화재 이야기가 서서히 누그러질 때쯤 지하 공장 건물 옆에 공사 중이었던 단독주택이 완성되었습니다. 주택의 주인은 형의 절친한 친구 가족이었는데 당시 친구 가족들은 외국에 있었던지라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형은 새 집에 살게 된 친구의 기분이 상할까봐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오랜만에 집에 놀러온 형 친구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 집이라서 좋았는데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서 잠을 설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울음소리는 점점 통곡소리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종교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던 형이어서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고양이 울음소리가 심각하다고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하면 소리가 멈춰버리고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금세 소리가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형과 전 무언가 이상하다 싶어서 결국 집이 공사 중이었을 때 옆에 있던 공장에 화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 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기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할머니께서 귀신을 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선 형 친구에게만 이야기했다는데 할머니께서 주무시다가 툭, 툭 창문을 두드린 소리에 눈을 떴고 창밖에 여자가 둥둥 떠다니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나무가 있었기에 연로하신 할머니께선 잘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한 형 친구.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 주무시던 부모님께서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되셨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면 잠자코 있겠는데 매일매일 잠에 들었다 싶으면 창 밖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닌 소리가 들려온다곤 했습니다. 아버지께선 몇 번이나 도둑인 줄 알고 마당으로 뛰쳐나가 보셨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형 친구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던 공장 건물에서 화재가 또 다시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화재는 지하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감식하던 사람들은 이미 화재가 발생했던 곳에서 수습이 되기 전에 다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찾아내지 못하고 방화일지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일은 뉴스에 등장합니다. 뉴스에서는 땡땡동 괴담이라는 타이틀로 방송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뉴스는 위에서 언급했던 소문으로 시작하여 화재로 인한 참사를 소개했는데 놀라운 부분은 다음부터였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건물 보수 정리를 하던 도중 시멘트 벽을 허물던 인부가 비명을 지르면서 지하에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이윽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건물주의 인터뷰도 볼 수 있었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 입주한 사람마다 전부 사고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행방불명된 사례도 있고 교통사고부터 피살까지. 여담이지만 시멘트 속 여인의 신분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건물주는 무속인을 불러 원원들을 위한 구슬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건물 옆 단독주택의 주인인 형 친구의 가족들도 서서히 밤새 가족들을 괴롭혔던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달 뒤엔 동네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하 건물 길목에 가로등이 설치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켜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꺼져 있고 켜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꺼져 있고를 반복하여 무용지물의 상태로 골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길목을 다니기를 꺼려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밤에는 지나가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길목엔 여러 주택들이 들어섰지만 화재가 있었던 건물엔 문 앞에 부적이 붙여있는 상태로 아직까지도 아무도 입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2년 범인이 검거된 실제 사건이다. 1997년 카드깡 빚독촉을 하다 범인은 50대 여인을 쇠파이프로 때려 죽이게 된다. 범인은 이 사람을 비닐에 싸서 집 바닥에 묻고 인근 공사장에서 조금씩 빼돌린 콘크리트 등으로 묻어버린 것이다. 이후 이 시체는 5년간 발견되지 않고 이 지하실에선 여러 사람이 새들어 살았는데 2002년이 되어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하다가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시체의 상태는 바싹 마른 미라의 모양이었는데 더욱 공교로운 점은 그동안 이 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죽어서 이 방을 나갔다는 점.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겠지만 맞아 죽은 시체 위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하면서 단지 어두운 느낌을 느꼈던 것도 원인이 아닐까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현재 이 집은 비어있는 상태이다.